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지난 10월 21일이었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했었던 제보자 강혜경 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들으시면서 문제가 크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명태균의 여론조작입니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이나 지선 등 각종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 대선 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국민이 키웠다 떵떵거리던 정치초짜 윤석열은 결국 선거꾼들의 여론조작과 이미지 메이킹에 의해서 당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힘에서 여론조작을 했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2021년 7월이었죠. 7월에 머니투데이 더 300이라는 곳과 그 다음 지금 이제 명태균의 소유였던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P&R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 매주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다른 여론조사들과는 달리 유독 윤석열이 높게 나오는 지지율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1위를 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결국 여론조사가 중단된 바 있었는데 이걸 두고 윤석열 캠프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었냐. 몇 달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온 여론조사를 정치적 압력을 가해 중단시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판했던 것이고요. 또한 자신들의 여론조작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 밝혀진 명태균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P&R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윤석열 1위가 나오도록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결국에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과 국힘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명태균의 여론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태균만 하더라도요. 강혜경 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고 또 대통령실과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이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명태균의 신속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명태균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이중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정치인들 예를 들면은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등등 각종 정치인들도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애매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결국에는 이 모든 의혹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대놓고 거짓을 말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론조작은 공직선거법 제96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연일 밝혀지는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에는 결국 이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적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내용, 이 여론조작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국힘 대통령실 상관없이 계속해서 비판과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면서 특별히 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날고기는 검사들을 투입시켜서 압수수색 들어가고요. 기소랑 수사에 바로 착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산과 국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용산과 국힘을 두려워하는 검찰로서는
눈치를 보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명태균의 여론조작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 의혹들이 어떤 것인지, 위반 사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럼 앞으로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명태균 관련 그 여론조작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표용 여론조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진행하면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냈느냐? 바로 표본과 응답자 수 등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게끔 하는 것인데요. 2021년도 이제 당시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직원으로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때 이제 명태균의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이제 조작하는 것이었죠. 이제 강혜경 씨의 녹취록에서 보면은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명태균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미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특정 연령층의 응답자 수를 조작해서 윤석열 1위로 나오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이때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차기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 단계였습니다. 이때 이제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높게 해달라 라고 지시를 했고, 그러면서 젊은 애들의 응답 개수를 올려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홍준표보다 이제 2%에서 3% 높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거에 따라서 강혜경 씨가 결국 이제 여론 조작을 한 것이고 데이터를 만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 나왔던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33%, 홍준표 29.1%로 총 격차가 3.9%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조작이 된 것이죠. 이걸 두고 강혜경 씨는 응답이 나왔던 표본을 수정 작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상황이냐면, 보통 여론조사를 돌릴 때 20대, 30대의 표본수, 정해놓은 표본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표본수, 응답자 수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론조사 업체에서 수치를 정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표본수를 뭐 한 500개를 잡았는데 그 500개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윤석열을 지지했던 20대, 30대의 그 숫자 자체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수를 확 높이고 그에 따라서 지지율을 높이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성별이나 연령이나 혹은 지역, 계층별로 여론조사를 하게 될 때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수가 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정해놓은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평균값을 맞추기 위해서 가중값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0.7에서 1.5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제한을 걸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왜곡을 더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미공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가중값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높게, 그러니까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 유리하게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명태균은 파악하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굳이 진행을 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조작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균이 윤석열 대세론을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전화번호를 불법적으로 입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원래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될 때에 여론조사 업체는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무작위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조사 대상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 그리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대상들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미 갖고 있는 자체 표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명태균은 즉 국민의힘 57만 명의 번호를 두 차례 불법적으로 입수를 해서 그에 따라서 윤석열 대세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조사 대상 자체를
설정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끔 설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이제 지난 2021년 10월 19일에서 20일 그리고 21일 한참 대선 국면이자 또 국힘에서 대선 후보를 누굴 뽑을 것인지 경선을 진행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국힘에는 총 4명의 후보로 추려졌는데 이제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후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제 한 명씩 돌리게 된 것이죠. 누구 지지율이 높은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4후보와 이제 더불어서 가상 대결을 붙이게 됐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붙었을 때 누가 더 유리한지 이걸 가지고 이제 가상 대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쟁점은 바로 당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윤석열 등 대선 경선 캠프 자체에 보고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선거법에 따라서 여론조사든 뭐든 진행할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를 누군가가 선의를 베풀어서 선거 캠프에 주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 행위로 봐서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나서 그에 따른 비용들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태균 지시로 강혜경 씨가 작성한 여론조사 수익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대선 기간 동안 81차례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비용이 3억 7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돈을 지불을 했느냐 국힘에서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국힘에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장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은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국힘에서 이 돈에 대한 것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후에 강혜경 씨가 명태균에 대해서 진술을 했던 게 뭐냐면은 명태균이 이 강혜경 씨가 정리한 여론조사 수익 목록을 가지고 윤 대통령 부부를 찾아가서 내용들을 이제 전달했고 그에 따라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대신에 대가로 뭘 받았냐? 202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공천권을 따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들을 가지고 공천을 딜을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작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건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직선거법은 끝났고요. 정치자금법 수사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7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고발이 들어갔는데 이걸 두고 이제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담당 수사기관이었던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의 문제가 커진 9월 말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해서 뭐 휴대폰, 태블릿 PC, 뭐 이제 여러 장부들을 확보하게 되죠. 이걸 토대로 파헤쳐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에서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뒤에 명태균에게 올해 2월까지 총 9,670여만 원을 줬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정치자금법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서는 종결시켜버렸습니다. 내사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더 이상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원지검의 상황을 보면 원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몇십 명의 검사가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태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창원지검의 수사 인력 자체가 정말 현저히 적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 수사 인력 5명에 지금 이 5명도 부족해서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1명씩 이제 보충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존 수사 인력 7명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명태균 관련 자료, 녹취록만 4,000개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 7명이 4,000개를 다 언제 수사에서 조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속한 수사, 정확한 수사가 되지를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모두 비판했던 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창원지검 수사에 대해서 국힘도 비판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래 여야가 창원지검의 수사가 계속 잘 진행이 되질 않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서울로 이송을 시켜라. 서울로 사건을 재배당해라. 라는 식으로 여야 모두 주장을 했는데 국힘도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의 하수인인 이창수가 지검장으로 있는 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시켜서 지금 명태균 관련 녹취록 내용들을 전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명태균이 어떤 파일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서울중앙지검으로 만약에 배당될 경우에 검찰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확인해서 그에 따른 수사 방향과 지침을 정한 다음에 신속한 수사를 할지 아니면 수사를 좀 미룰지 결정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경우 이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정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죠. 어쨌든 윤 대통령과 김건희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지 이 사안이 한동훈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신속한 수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지만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력 다툼에 의해서 검찰이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향후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다툼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그려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덮을지 결정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곳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이제 고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막 국감에서도 나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상 지금 보면은 수사 4부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최상병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적은 인력으로 수사를 하기에 참 버거운 것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최상병 수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금 여야 모두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천 개입까지 수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공천 개입 수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지연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명태균 의혹 그리고 검찰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이제 짚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 명태균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확실하게 법을 위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치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그 검찰이 법 위반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참 김건희 때와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김건희 때도 굳이 김건희가 있는 곳까지 가서 수사를 했었고 자기 휴대폰까지 다 내가면서 말 그대로 김건희 입장에서는 황제 수사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명품백 수수 같은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 반쪽짜리 수사심의위원회를 불러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김건희 계좌가 분명하게 사용이 되었고 판결문에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김건희는 그냥 계좌가 활용된 것이지 우연히 활용된 것이지 김건희가 자기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이치모터스도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레드팀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 전날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그 전날에 레드팀을 구성해서 마치 외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피드백을 받는 것처럼 모양새를 꾸며놓고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대장동 사업이나 백현동 사업이 문제가 된다, 몸통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고 몇백 명의 검사가 붙었었고, 또 유동규나 김성태 등 이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압수수색과 수사와 기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 도움까지 얻어서 그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측면들이 얼마나 편향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권, 이 보수 쪽에는 유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있듯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검찰의 이중잣대, 법을 적용하는 그 이중잣대와, 그리고 편향적인 그 기소와 수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정말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기술자 정치검찰을 반드시 뿌리 뽑고 이들이 다시 활개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